네. 에, 오늘은 모처럼 만에 날씨가 좋네요. 자, 활기차게 제 12주차 강의 시스템 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해봤어요. 자, 시스템 버스의 일반 이론 및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수의 주변 장치가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시스템 경쟁이 생기겠죠. 그때 이 경쟁을 중재하기 위한 시스템 중재, 버스 중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버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은 아니지만 내부에 많은 장치들이 이 시스템 버스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시스템 버스라는 것은 CPU와 메인 메모리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입출력 장치 간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기적인 전송로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버스선, 신호선이죠. 그러니까 뭐 이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묶어서 그 묶음을 하나의 버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라인들을 묶어 놓은 것을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정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전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라인들을 묶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주소 버스, 어드레스 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나 제어와 관련된 정보들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호선을 묶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제어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버스는 크게 CPU 내부에 있으면 인터널 버스, 내부 버스가 되고요. CPU 외부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주변 장치들과 CPU 사이에 정보 전달을 위한 전송로로 활용되면 외부 버스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CPU하고 메인 메모리,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캐시도 있지만 요 사이에 주로 인터널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 뭐 각종 저장 장치나 프린터, 모니터, 마우스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입출력 모듈이라고 하는 또는 I/O 채널이라고도 부르죠. I/O 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 버스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CPU와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SSD, I/O 디바이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 버스는 이런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어떤 대역폭, 시스템 버스의 대역폭은 어드레스 버스의 라인수, 이걸 K라고 하고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의 라인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버스의 라인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버스는 K 더하기 M 더하기 N 하면 시스템 버스의 라인수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밴드위스가 되는 거죠. 보통 100개 이상의 라인들이 뭉쳐서 요즘은 이렇게 시스템 버스를 구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CPU의 버스 클락이 20MHz예요. 그리고 데이터 버스의 폭, 즉 M이 64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M이 64라는 거는 8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0MHz에다가 8바이트를 곱하면 160MB를 초당 전송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버스의 대역폭은 초당
초당 1억 6천 개의 바이트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버스의 용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메인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지정해 주죠. 그래서 일방향입니다. 유니다이렉션, 일방향으로 CPU가 메인 메모리를 지정하거나 입출력 장치를 지정해야지 거기서부터 리드라이트나 어떤 동작이 일어나겠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메인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 시스템 버스의 라인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K는 앞에서 우리가 어드레스 버스 라인 수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M은 데이터 버스의 라인 수입니다. 즉, 어드레스 버스의 라인 수가 16이고 데이터 버스의 라인 수가 8이면 이때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량은 2의 16승, 즉 어드레스 버스의 라인 수를 2의 n승으로 이제 곱해주고요. 거기다가 데이터 버스의 폭 8비트죠. 를 곱해서 전체적인 저장 용량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어드레스 버스의 라인 수는 32개고요. 데이터 버스의 라인 수는 그대로 8개라고 했을 때는 약 4기가 정도의 어드레스가 나오고 이것에다가 이 4기가 정도의 어드레스마다 각각 8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어드레스는 32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데이터 버스의 라인 수는 16이라고 했을 때는 약 4기가만큼의, 즉 2의 32승계만큼의 주소가 나오고 각각의 주소에다 약 2바이트씩, 16비트씩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이때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CPU가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 또 CPU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갖다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양방향성을 갖고요. 한 번에 전송되는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 길이가 이 데이터 버스의 폭으로, 라인수로 결정이 됩니다. 자, 시스템 버스는 우리가 전용 버스와 그 다음에 다중화 버스로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전용 버스다 하면 지정된 신호만을 전송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이런 것들은 지정된 신호만을 전송할 수 있죠. 자, 다중화 버스는 제어 신호에 의해 여러 용도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는 주소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이용해서 주소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일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죠. 이런 다중화 버스의 장점은 버스로 사용되는 선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공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제어가 복잡해지고 시분할 다중화 방식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버스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제어 버스가 있죠. 이 제어 버스 중에 일반적인 제어 버스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대한 리드라이트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누가요? 누가 발생시키냐면 이제 CPU에서 리드하라 또는 라이트하라 하는 거죠. 리드하라 할 때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거고요. 라이트하라는 것은 CPU가 처리한 결과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에 대한 리드라이트가 똑같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전송에 대한 데이터나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을 전송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 응답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퍼 에크놀로지예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3번으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아르비트레이션 버스라고 해서 이제 중재용 버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장치 또는 특정한 장치가 버스에 대한 사용 요청을 버스에 대한 리퀘스트 BREQ라고 하는 요것을 보냈어요. 그러면 버스 마스터가 버스 중재자에게 버스 사용에 대한 요구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그림의 4번이죠. 즉, 이 버스 마스터라는 것은 모든 입출력 장치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요청을 버스 중재자가 받아서 이제 버스를 내줄지 안 내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내주기 위해서는 버스 그랜트라고 하는 BGNT라고 하는 이 신호를 제어버스에 실어줘야지 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버스 중재자가 버스 마스터에게 GDNT 신호를 보내야지 버스에 대한 사용 허가가 나오고 버스 요청을 한 입출력 장치가 버스를 그때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버스를 누군가 다른 장치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 비지라고 하는 BUSY라는 신호를 이 제어버스에 실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장치가 이미 버스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버스에 실려질 수 있는 정보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CPU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어요.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럽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 7번에 해당되는 신호를 보내서 IRQ죠. 이걸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인식했다라는 것을 인터럽트 애크놀리지먼트 신호를 해당하는 장치에게 보내줘야 돼요. CPU가 인터럽트 요구를 인식했음을 IO 디바이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럽트 애크놀러지라고 하는 요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나머지 컨트롤 버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신호 라인들은 버스 클럭 신호나 아니면 리셋 신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스 클럭은 동기를 위해서 버스에서 동작 일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통의 클럭 신호죠. 제어 신호죠. 그리고 이게 이제 9번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리셋 신호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요소들의 동작을 초기화시킬 때 요 리셋 신호를 세팅해서 보냅니다.